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는 크게 2급은 조사본문은 1, 2 그리고 사회통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사본문은 1, 2에서 총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사회통계 부분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통계 쪽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론과 함께 중요한 기출문제들 같이 풀어보면서 그렇게 합격을 위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사방문호 1에서는 기본적인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조사 방법의 기본이 되는 얘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문 2에서는 이제 실제 조사를 위해서 갖춰야 될 어떤 척도 구성이라든지 좀 더 자세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챕터를 사회과학적 방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사회과학적 방법이다. 그럼 너무 거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뭔가 상식적으로 이게 답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주로 답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들을 반드시 외우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 그런 조사란 이런 흐름을 갖는구나.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그 흐름에 부합되는 그러한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 조사를 한다 이런 표현에 있어서 연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연구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어떠한 절차, 체계를 거쳐서 그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사회과학적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도대체 왜 연구를 해야 되는가? 연구의 목적들이 나오죠. 아주 간단해요. 왜 연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연구를 왜 하실 것 같으세요? 바로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한 결과가 왜 나왔을까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명만 하면 안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예측을 하죠. 올해 상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전부 다 예측이죠. 그리고 또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관계들. 우리가 뒤에서 정의하게 될 변수라는 개념들의 그 관계가 어떨 것인가. 너무나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밥을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그냥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과학적 방법에서는 그 실질적인 자료를 모아서 정말 그러하다,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거죠. 조사란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가? 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큰 제목만 기억해 봅시다. 현상을 설명하려면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팩트라고 얘기하는. 많은 경우에 조사는 저 팩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그런데 때때로는 이 팩트가 아니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추정은 좀 더 자세히 나올 텐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모집단이라는 전체 집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의 표본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앞으로 줄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표본을 조사해서 전체에 대한 값을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일 대표적인 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뭐 있나요? 선거철에 너무 많이 나오죠. 전 국민을 다 대상으로 미리 선거해 볼 수 없으니까 일부 표본을 뽑아서 선거했을 때 누구 지지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막 지지율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추정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측을 하기 위한 추정도 일종의 예측과 관계가 있을 텐데요.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그리고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두 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정보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수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 연구, 사회과학적 연구를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연역법, 귀납법으로 돌아오면 사실 연역법이 더 먼저냐 귀납법이 먼저냐라고 하면 어떤 게 더 우선시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8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연역법과 귀납법은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이 서로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호 보완적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역적인 방법이다, 연역법이다 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도 다 배우는 얘기긴 하지만 맨날 헷갈리죠. 자, 연역법은 이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이론에 근거한 가설이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떤 실제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가지고 조작화, 관찰, 검증이라고 하는데 가설을 가지고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서 검증을 한다라는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먼저인 거죠. 더 쉽게 기억해 봅시다. 예로 나와 있어요. 8페이지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 가설을 검증한 거죠. 자, 귀납법은 반대입니다. 귀납법은 일단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 그것을 가지고 모아 봐서 여기서 어떤 일반적인 규칙들을 뽑아내고자 하는 것이 귀납법이에요.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처음엔 증명된 거 없어요. 그래서 귀납법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죽었어요. 뭐 여러 사람이 죽었죠. 뭐 베토벤도 죽고 뭐 등등. 그들이 다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 사이에서 공통된 것들이 그들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라는 일반적인 이론을 끄집어내는 일반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연역법과 귀납법 두 개를 확실히 구별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수립해서 그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것과 관계된 것은 연역법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단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일반화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는 것이 귀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의 특징 역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요.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자, 논리적이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사회과학적 방법이 비논리적이면 그게 과학 이런 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과성. 우리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회과학적 방법에서 사실, 추정, 예측 그리고 관계라는 관계를 규명하는 것 되게 중요한데 그 관계는 인과관계. 물론 세상 모든 것이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규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일반화하는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말인데 일반성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뭔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반화는 뭘까요? 일반화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성립되는 이론 이런 것들이 일반화죠. 그래서 보다 보편적인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다 성립되면 그것이 우리는 일반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될 수 있는 한 사회과학적 방법은 많은 케이스에 다 적용되는 일반성이 추구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4번 간결해야 된다. 우리 길고 복잡한 거 딱 싫어요. 그쵸? 완전 싫죠. 그래서 simple is best라는 거를 언제나 머릿속에 놓고 간결해야 된다. 길고 복잡하고 이런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개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것, 정의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애매모호하고 막 어려운 단어 쓰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연역법 중에 하나가 이론을 통한 가설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적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이론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뭔가 제시를 했어요. 검증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사람 모두 죽는다라는 가설이 검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검증 가능성. 자, 7번의 상호 주관성은 아주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살짝 별표하고요. 다른 것들은 다 제목을 보면 뭔 내용인지 대충 알지만 상호주관성은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살짝 넘어가고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수정 가능성. 뭐든지 수정이 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딱 이렇게 연구해서 결과를 딱 발표했는데 또 다른 어떤 이론이 치고 들어왔다든지 또 다른 뭔가 뭐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그럼 얼마든지 수정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도 관심 없는 연구, 그거는 별로 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뭔가 이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이바지해야 되는. 자, 그럼 이제 하나 남겨둔 상호주관성을 보죠. 시험 문제도 아주 잘 나와요. 자, 상호주관성이라는 것은 아주 드물게는 이 상호를 사이간자인가 봐요. 간주관성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상호주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가 아주 중요한데요. 객관적 수준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름은 상호주관성인데, 그렇죠? 상호주관성은 서로 다른 연구자가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서로 다른 사람이 연구를 해도 연구 절차와 그런 것들이 동일하다면, 연구를 할 경우라도 동일한 방법과 과정, 뭐 조사 대상이 동일하다든지 그렇게 동일한 절차를 걸쳐서 연구를 한다면 결과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호주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든 그 연구 절차가 동일하고 조사 대상이 동일하다면 결과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상호주관성입니다. 정의 꼭 알아두셔야겠죠? 걔만 좀 어려워요, 그죠? 자, 이제 10페이지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사회과학적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과학적 조사는 크게 우리가 조사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조사 목적에 따라서 뭐 크게 세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각각의 조사가 뭐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탐색조사입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 뭔가를 탐색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탐색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내가 뭘 조사해야 되지? 뭘 연구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불분명할 때 좁고 깊게 파보는 것이 탐색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연구 문제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많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조사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를 하는 수집 방법은 정성적 또는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하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곧 나올 겁니다. 자, 탐색조사는 주로 자료를 정성적, 다른 말로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조사에서 계속해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정성조사, 정량조사 이런 말을 합니다. 정성조사는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촌스러운 유머를 하자면 정성껏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자료, 다시 얘기하면 뭔가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우리가 통계 자료라고 얘기해서 뭐 지지율을 조사했더니 1000명을 조사했더니 뭐 37%가 나왔다, 이런 거는 정성적 자료가 아니라 정량적 자료입니다. 양적 자료인 거예요. 근데 얘는 질적인 자료입니다. 질적 자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소비자 좌담회를 해요. 그럼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얘기저기 막 떠들죠. 그런 것들이 질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질적 자료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내가 문헌 조사를 한다든지 누군가를 심층적으로 면접을 한다든지,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좌담회라고 하는데, FGI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샘플은 작게, 표본은 작게, 그리고 좀 내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조사하는 게 질적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량적인 수치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를 발견하는데 아주 좋죠. 자, 문헌조사는 말 그대로 책 보면서 컴퓨터 뒤져가면서 그렇게 조사하는 게 문헌조사죠. 그래서 데스크 리서치라고도 하고요. 책상 앞에 앉아서 조사한다고 해서. 그리고 2차 자료라고도 얘기합니다. 뒤에 다시 한번 2차 자료 얘기 나올 거고요. 자, 기술조사가 나옵니다. 탐색조사랑은 완전 반대의 개념인데요. 기술조사는 대부분 정량적인 조사가 됩니다. 계량적인 조사. 뭔가 수치화되는. 자, 여기서의 기술이라는 것은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뭐뭐를 기술한다. 제일 대표적인 앞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중에 팩트.
그것들을 모으는 것이 기술조사입니다. 현황에 대한 조사이다. 제일 대표적인 게 설문지 뿌리는 거, 서베이라고 얘기하죠. 실험이나 관찰 등에서도 기술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량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표준화된 설문지로 조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설문조사는 다 아시죠? 더 자세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조사가 나옵니다. 인과관계 조사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 변수 간의 관계 규명하기 위해서. 근데 세상 모든 관계가 인과관계인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실험법이라는 걸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조사를 해요. 너무 쉬운 문제 많이 나와. 실험법 얘기. 뒤에 또 하겠죠. 자, 이것은 조사 목적이고요. 내가 문제를 좁고 깊게 해서 문제를 규명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다 알려져 있어서 그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 또는 어떤 목표 표본 등에 의해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기술조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특별한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인과관계 조사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이고요. 자, 두 번째는 조사 시점에 따라서,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 많이 나온대요, 그죠? 자, 조사 시점은 조사를 이렇게 할 것인가, 횡적 조사죠. 이렇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일단 종단 조사인데요. 뭐 횡단 조사, 종단 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횡단면 조사,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 동일한 시점에서, 자, 여기는 시점이 한 개입니다. 동일한 시점에서 다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대상과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뭐 2010 몇 년 12월 31일 기준 뭐 코스닥 상장업체 주가 뭐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횡단면 조사는 한 번 이렇게 딱 조사하는 겁니다. 특정 시점에서 1회 조사. 자, 그런데 이렇게 종단 조사를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시계열 조사인데요. 시계열 조사는 종단 조사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예, 시계열 조사. 시계열 조사라는 것은 타임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서, 시계열 조사는 일정한 시간에 반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매월, 뭐 매일, 뭐 매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시계열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0 몇 년 특정한 업체의 월간 매출액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계열 조사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종단 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종단 조사는 횡단면 조사, 시계열 조사를 좀 합친 개념인데, 어쨌든 종단 조사는 시간 간격으로 조사를 하되 다양한 대상을, 혹은 한 대상의 여러 특성을 그렇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종단 조사로는 패널 조사와 코호트 조사가 있는데요. 자, 패널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쇼프로 같은 데 보면 고정 패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널이라는 것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특성의 사람일 수도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뭐 패널이 꼭 사람이지는 않아요. 뭐 가구일 때도 있고, 뭐 사업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널을 구성했는데, 얘네들은 변하지 않고 패널로 구성된 애들은 매번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널 연구를 하게 되고요. 사실 근데 패널들은 조금 어떤 뭐랄까, 내 연구 목적에 맞춰서 굉장히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패널이 될 수도 있고요. 코호트랑은 조금 다른데, 코호트 조사는 조금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집단, 아주 연구 목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같이 경험했다든지, 혹은 특정한 어떤 유전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코호트입니다. 그러니까 패널은 좀 랜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코호트는 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뭐 역학조사 뭐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쌍둥이 코호트, 쌍둥이들만 조사를 한다든지, 뭐 혹은 특정한 어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코호트로 보통 구성을 하게 됩니다. 패널은 좀 더 자유분방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고요. 자,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나오는 이 조사의 영역은 그냥 다양하다. 사회조사라고 해서 뭐 정부, 공공정책, 뭐 홍보, 뭐 선거, 뭐 등등 너무 많죠. 여론조사 뭐 너무 많아요. 시장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업이 뭐 자신들의 목표로 하는 시장 점유율, 뭐 제품 예측, 고객 소비자 만족도 등등 뭐 무지하게 많죠. 아, 많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12페이지에 옴니조사라는 거 하나 있는데 보이시나요? 9번에 옴니조사 보면
여러 기업에서 의뢰받은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대규모 전국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자동차 회사, 뭐 가구 회사, 식품 회사 이런 데들이 우리 전국 단위로 한 5천 명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기업이 그 비용을 다 대면 좀 힘드니까 그렇게 자동차 뭐 다양한 사람들이 어쨌든 조사 대상은 같아요. 뭐 전국에 있는 5천 명이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 전국의 5천 명한테 여러 회사들의 의뢰를 묶어서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이 옴니조사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 정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조사 정보는 고객 특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뭐 고객들의 우리의 고객은 교육 수준이 이렇고 지역은 주로 어떻게 돼 있고 뭐 소득 수준은 어떻고 라이프 스타일의 취미는 어떻고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고객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구매하는가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 그렇다면 뭐 나의 목표 시장이라든지 우리 경쟁자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13페이지부터 나오는 조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를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사 정보는 기본적으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응답자가 있어요. 응답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응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서 굉장히 그 정보 자체가 피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가구 소득을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뭐 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500만 원 이렇게 응답할 수 있죠. 그래서 조사 대상자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니까 굉장히 피상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인과관계 조사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뭔가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규명하고자 하는 변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통제가 돼야 돼요. 그런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14페이지 넘어가 보면 단발성 조사, 특히 횡단면 조사 같은 1회 한 번 조사하고 많은 거는 그 조사할 때 뭔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단발성 조사는 그거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무조건 많이 조사하는 건 좋지 않다. 뭐 많이 조사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예산 같은 거에서 잘 그 표본 크기나 이런 걸 설정해야 되고요. 시험 문제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응답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사원에 대한 뭐 다른 말로 면접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사하시는 분들 실제로 그 조사하시는 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응답자에 의한 바이어스와 조사원에 의한 바이어스, 이거는 조사가 가져가야 될 영원한 숙제예요. 그래서 조사원을 활용하는 경우에 굉장히 그 개별 조사원들이 다 일일이 성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 훈련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14페이지부터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사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많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뭔가 정보는 많아지겠지만 일단 예산, 시간과 비용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먼저 조사 대상을 크기에 따라서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모집단, 내 관심이 되는 전체 집단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수조사의 대표적인 예 아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 5년마다 인구 센서스, 뭐 인구 총조사 이런 거 하죠. 대표적인 전수조사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하죠. 전수조사가 늘 더 정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서 전수조사의 어려움, 그리고 전수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 얘기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구분에 따라서 뭐 과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미래 시점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조사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실태조사, 기술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의 그 상황에 따라서 현재 시점을 조사하는 거겠죠. 그리고 15페이지 가면 조사 설계의 목적에 따른 거, 앞에서 탐색, 기술, 인과관계 조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뭐 조사 조건, 어떤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실험실에서 조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조사 대상이나 성격은 일반 사람만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가구가 조사될 수도 있고요. 사업체가 조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사 대상은. 자, 이제 우리의 핵심은 조사 수단에 따른 분류입니다. 시험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15페이지에 있는. 자, 조사 수단은 무슨 것으로 뭘 가지고 조사할 것인가.
그래서 조사 수단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면접, 이 면접이라는 것은 얼굴 보고, 대면 조사라고도 보통 얘기해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면접 조사. 그 다음에 전화도 사실은 면접이긴 하지만 전화 면접이죠, 그렇죠? 전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편 조사, 최근엔 많이 안 하죠. 그다음에 뭐 집단 조사, 단체를 모아놓고 한 장소에서 조사하게 하는 거. 출구 조사 아시죠? 출구 조사 선거할 때 선거하고 나온 사람들 너 누구 찍었어?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뭐 자동응답, ARS를 조사한다든지 온라인으로 조사한다든지 모바일로 조사한다든지 등등 조사 수단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전화조사랑 면접조사가 뭐 거의 양대산맥인데 전화조사에서 캐티라는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캐티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면접원이 설문지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에서 띄워져 있는 질문을 읽어주고 그 자리에서 이제 컴퓨터로 응답을 하게 하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설문지에 그 문항 순서가 있는데 그 문항 순서가 딱 고정되면 좀 바이어스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그 문항 순서도 바꿔줘서 읽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사 주제는 뭐 여론조사, 뭐 독자조사, 뭐 시청자조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제 핵심은 양적 조사, 질적 조사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서 정량조사, 정성조사라고 했죠. 아주 간단해요. 정량조사는 많은 사람들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정성조사는 소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정성조사 얘기하는 앞에서 나온 17페이지에 보면 집단 심층 면접 조사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혹은 FGD라고도 합니다. 디스커션의 약자로. 그래서 집단 심층 면접 조사,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IDI, 인덱스 인터뷰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별 1대1로 우리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1대1로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하죠. 한 장소에 모여서 집단 심층 면접 조사는 뭐 한 6명, 많아요. 8명 정도 하는데 모여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게 하고 서로 자유롭게 주제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모여 있으면 빅마우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또 얘기 잘 못하고 이럴 때도 있어서 또 한 장소에 모이기 힘들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개별 심층 면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핵심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정량조사는 비교적 문제가 명확합니다. 얘는 명확하게 한 경우. 그래서 설문지를 가지고 하고요. 정성조사는 아직 불명확해요. 문제가 뭐지? 그래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집단 심층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조사 유형은 주로 기술조사나 인과관계 조사를 합니다. 아까 정성조사는 뭐예요? 탐색조사. 그렇죠? 자,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은 정량조사에서는 서베이, 제일 대표적인 거죠. 설문조사예요. 정성조사는 FGI라든지 IDI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정량조사에서는 정형화, 우리 정형화요, 정형화. 여기는 비정형화. 정형이 뭔가 정형이 딱 포맷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설문지 같은 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질문이나 답은 이제 객관식으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정성조사는 그렇지 않고. 그런데 정량조사는 보통 표본수가 많아요. 얘는 표본수는 적죠. 그래서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데 얘는 기간이 비교적 짧아지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성조사는 만나야 될 사람이 되게 바쁘다든지 이러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 분석 방법은 정량조사는 어떤 통계적인 수치화가 되지만 정성조사는 그렇지 않다는 주관적이고 연구자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얘는 일반화를 할 수 있죠. 얘는 그렇게는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정량조사만 하는 경우보다는 정성조사를 하고 문제를 발견해서 그 다음에 정량조사로 가는, 최근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정량조사 결과에서 나온 그 어떤 통계적인 수치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뒤에 추가적으로 정성조사를 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사 설계를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가 간단히 볼 건데요. 조금 쉬고 들어갈까요?